안녕하세요. 여기 삶의 신비를 수집하는 솔방울 마녀의 작업실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사진을 찍고 있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연속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항상 그렇듯이 1부에서 시작하게 되는 삶의 신비에 대해서 이거 음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은 그런 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그거를 당신이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삶의 신비한 고리라는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떠한 영적인 법칙 아니면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서 그러한 고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그 고리들을 하나로 엮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구슬들이 이렇게 제 앞에 파란 구슬, 빨간 구슬, 어떠한 수많은 구슬들이 있었을 때 그거는 저의 삶의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겠죠. 그거를 엮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 위주로만 엮었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이랬고 엄마가 나한테 구박을 했고 그리고 나는 미대를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런 어떠한 삶의 고리, 부정적이고 힘든 고리만을 제가 찾아가지고서 주렁주렁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목에 걸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삶에 제가 부정적인 고리를 연결시킨 결과 제 삶이 좋아졌으면은 계속 부정적인 고리를 저는 연결시켰겠죠. 하지만 저는 되게 열심히 작업을 했음에도 제 삶이 윤택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삶의 시선을 바꿔야겠다. 내가 그동안 엮어온 삶의 고리들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모아서 엮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긍정의 고리, 신비의 고리, 희망의 고리입니다. 그런 고리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들이 항상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뭐뭐 때문에 내가 안 된 게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됐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되게 인상이 좋아졌다.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물론 인간에게 좌절도 필요하고 절망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희망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양념? 재료에 불과한 거죠.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 떨어짐이 아니라 저는 솟아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성 프란체스코 신부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주여, 저를 하강하게 하소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인간에게 주어진 힘든 거, 부정적인 거, 절망. 그거는 결국 상승하기 위한 어떠한 지렛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삶의 순환고리, 악순환이 아니라 내 삶을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고리들, 즐거움의 고리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표하고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잘된 고리들, 그 고리들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목에 걸었으면 합니다. 네, 이게 저의 이제 삶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늘 그렇듯이 헬렌 켈러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낭독과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렌 켈러가 단어, 사물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추상적인 단어를 아는 것에 넘어가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헬렌 켈러가 깨우친 관념어는 생각하다였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고요. 그러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렌 켈러가 계속 설리반 선생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물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계속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가 다시 한번 묻는 장면인데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릎 위에 놓인 구슬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서 나는 사랑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구름이 잔뜩 끼어 하루 종일 흐린 날씨였다. 그런데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부 특유의 찬란한 태양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물었다. 선생님, 사랑은 이런 건가요? 그래, 맞아. 사랑은 햇살에 비추기 전 끼어있던 구름 같은 거란다. 당시의 나로서는 이 짧은 한 문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헬렌,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구름을 만질 수는 없단다. 그러나 비를 만질 수는 있지. 한낮의 무더위에 시달려 목마른 돼지와 꽃들이 이 단비를 받아 마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사랑도 꼭 그렇단다. 손에 잡히진 않지만 모든 것 위에 부어지는 그 달콤함만은 느낄 수 있지. 사랑이 없다면 뭘 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이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느껴졌다. 두 가지 단락인데요.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느껴졌다. 근데 이런 끈이 느껴지는 거, 영혼을 연결하는 거, 이거의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라는 거겠죠. 네. 제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처음에 이 자서전을 해석하고 싶다고 생각한 부분은 시각적인 측면이 컸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저 막내 동생이 눈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시각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헬렌 켈러가 앞을 보는 사람보다 더 리얼하게 현실을 묘사하는 모습에 끌려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는 호기심에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헬렌 켈러 자서전 초반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시각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헬렌 켈러에게 언어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그거는, 헬렌 켈러는 그냥 한 마리의 나약한 짐승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각에 관심이 있지만 최근에는 언어가 얼마나 신비롭고,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람과 사람을 언어가 얼마나 연결해 주는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헬렌 켈러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마치 어떤 종교 성서처럼 이야기한 분이 계셨어요. 막스 피카르트. 그분은 이제 침묵의 세계라는 책으로 유명하신데, 저는 아직 침묵의 세계는 읽지 못하고 배수와 작가에 의해서 번역된 인간과 말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기 전에 그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헬렌 켈러 자서전에서 낭독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헬렌 켈러가 언어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전에 더 어렸을 때 모습,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헬렌 켈러가 몸짓으로, 신호로 의사소통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통해서 서로 더 알아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헬렌 켈러가 느끼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65페이지. 그러는 사이 의사표시의 욕구는 점차로 커졌다. 내가 만들어 사용해온 몇몇 신호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갈수록 자주 드러났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한 나는 감정을 한없이 폭발시켰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나를 움켜쥐는 것만 같아서 나는 미친 듯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저항하려는 생각만 꾸역꾸역 강해져서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발버둥을 쳤다. 네, 저는 이게 헬렌 켈러가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들끼리 뭔가 하는데 나는 그들과 통하지 않아 라는 소외감으로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역시 저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지 피카르트는 소외가 아니라 고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피카르트의 글을 보니 고독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방금 제가 구술한 헬렌 켈러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 폭발, 감정의 폭발, 그 부분에 대해서 피카르트가 쓴 글 연결시켜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말 79페이지. 인간의 말이 부재하면 세상의 표준도 부재한다. 그것은 마치 어룡이 살던 시대
동물과 식물이 한계를 모르고 한없이 부피가 늘어나기만 하던 시대와도 같다. 그 시대의 형체들은 일종의 탐색이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탐색. 그리고 때로는 형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윤곽선들은 커다란 우회로를 그리며 한참 빙빙 돈 다음에야 서로 마주쳐 하나의 몸을 만든 듯한 인상을 준다. 그 형체 안에는 모종의 고독이 들어있다. 고독을 부수고자 하는 헛된 무모함이 있으며 동시에 어떤 슬픔이 들어있다. 그것은 정신이 결여된 멜랑콜리, 외적 어둠만을 가진 슬픔의 멜랑콜리이다. 거기서 태양빛은 검다. 네, 이 단락에서 다시 한번 헬렌 켈러가 언어를 알기 전에 신호로만, 몸짓으로만 사람들과 소통할 때의 그 괴로움과 괴로움을 한 번에 알려주는 피카르트의 이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형체 안에는 모종의 고독이 들어있다. 고독을 부수고자 하는 헛된 무모함이 있으며 동시에 어떤 슬픔이 들어있다. 그것은 정신이 결여된 멜랑콜리, 외적 어둠만을 가진 슬픔의 멜랑콜리이다. 거기서 태양빛은 검다. 그러니까 피카르트의 글 보면은 저는 헬렌 켈러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헬렌 켈러 이야기가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헬렌 켈러가 언급되진 않았어요. 근데 정신이 결여된 멜랑콜리, 우울함, 외적 어둠만을 가진 슬픔의 멜랑콜리다. 거기서 태양빛은 검다. 태양빛은 검다. 헬렌 켈러의 상황인 거잖아요. 헬렌 켈러에게 빛은 있지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빛은 검은 거죠. 그 상태의 헬렌 켈러는, 언어를 알기 전에 헬렌 켈러는 정신이 결여된 멜랑콜리, 슬픔, 고독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는 이 언어가 빛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양빛은 검다. 언어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태양빛은 검다. 잖아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헬렌 켈러에게 언어가 주어졌을 때 헬렌 켈러에게 태양빛은 환하게 떠오른 거죠. 네. 참 저는 제가 지금 놀란 게 헬렌 켈러의 자서전과 인간과 말이라는 책, 인간과 말은 제가 수업을 듣는 C 수업에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참 재미없기는 한데 그분이 추천해 주신 책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신림동 알라딘에 이 책이 중고로 나왔다는 정보까지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냉큼 샀죠. 사서 봤는데 웬걸? 정말 이 책이 없었으면은 저희 헬렌 켈러 내가 살아온 이야기 방송은 많이 허접할 뻔했습니다. 저희 그 시수업 같이 들으시는 저희 책 내비게이터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가지 책만 열심히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책과 연결된 다른 몇 가지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낭독을 하니까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더 깊게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깊게 언어와 말이라는 피카르트의 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깊게 물질과 기억이라는 베르그송 철학자의 책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